22장 19세기 말의 음악적 양상입니다. 19세기 음악의 마지막 장이에요. 우리가 20세기 음악 하면은 좀 멀게 느껴지는데 사실은 이 19세기 말의 음악적인 흐름을 이어받은 게 20세기 음악입니다. 그러니까 매우 중요한 국면에 이르렀다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이제 19세기 후반에 유럽의 상황을 잠깐 알아보자면은 오스트리아 제국이 여전히 그러니까 18세기 이후부터 서유럽의 강국으로 남아 있어요. 19세기 초에 독일은 이렇게 독일 연방으로 작은 나라들이 서로 모여서 뭐 선제후 뽑고 그 사람들이 모여서 황제를 뽑고 그런 제도였고, 이태리도 보면은 도시국가, 자군 공국들이 모여 있는 도시국가였는데 19세기 후반을 보니까 이태리가 통일을 했어요. 그리고 독일도 통일을 했어요. 오스트리아는 여전히 강국입니다. 그런데 여기 독일 동쪽, 지금과는 이제 지도가 다르죠. 독일 동쪽하고 그 오스트리아 동쪽, 그러니까 동유럽이 되겠죠. 여기 속한 민족들은 인종적으로나 그다음에 언어도 다른데 왜 우리가 오스트리아에 휘하여 있어야 되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민족주의 운동이 바로 19세기 후반에 유럽에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이런 민족주의 정신이 19세기 음악의 바탕을 이룹니다. 그래서 교재에서는 19세기 음악을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고 있어요. 첫째, 민족주의 음악, 내셔널리즘, 많이 들어본 얘기죠. 19세기 후반의 서양 음악의 중요한 흐름을 형성합니다. 이전에 음악사에서 다뤘던 서유럽, 즉 독일, 프랑스, 이태리, 물론 독일이라는 나라는 없었지만 예를 들어 이제 베토벤은 독일 사람이라고 그러잖아요. 오스트리아를 포함해서 독일 언어를 쓰는 지역, 그리고 프랑스, 이태리를 중심으로 얘기했었는데 이외의 지역, 특히 러시아와 동부 유럽이 음악이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고 이 언어들이 20세기 음악으로 흐르게 돼요. 두 번째로, 그러면 여태까지 주를 이뤘던 낭만음악, 오스트리아, 독일 중심의 낭만음악 어떻게 되었느냐? 확장이 됩니다. 확장이 돼요. 이것을 우리가 후기 낭만 음악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낭만 음악과 뭔가 달랐겠죠. 역시 20세기 음악으로의 다리 역할을 하게 됩니다. 세 번째로 특히 프랑스의 인상주의. 프랑스 음악은 음악사적으로 항상 독일, 이태리 이쪽 음악과 다른 방향으로 발전을 해왔어요. 네, 이제 19세기 말에 후기 낭만 음악과 대비되는 인상주의 흐름이 나타나면서 20세기 음악을 이제 주도하게 됩니다. 이렇게 세 가지. 첫째로 민족주의 음악 교재의 202페이지부터입니다. 이 민족주의 음악이 갑자기 생겨난 건 아니고 물론 그 전에 조금씩 유럽 음악에 스며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유럽 사람들이 예를 들어 동구 음악, 동유럽의 음악, 그다음에 헝가리라든지, 그다음에 스페인 음악 등 자기네들이 여태까지 알던 음악과 다른 음악을 아주 신기하고 이국적이고 신비로운 새로운 정취, 좀 신비스럽고 신기하게 생각했다는 거죠. 근데 이런 느낌은 리스트의 헝가리 랩소디, 브람스의 헝가리 춘곡 이런 데서 나타나는데 사실은 이 곡들이 헝가리의 진짜 민속 음악은 아니고 집시 음악을 나름대로 이제 서구 음악한 거죠. 그런데 이제 19세기 후반에 오리지널한 그 지방의 음악들이 이제 나타나게 됩니다. 두드러지게 나타나요. 어떻게? 물론 민요와 민속춤을 활용하는데 음계는 예전에 장단조 체계에서 벗어난 그 지방 특유의 음계인데 오선보로 해보니까 보통 오음음계 그런 거 선법 혹은 온음음계
이런 것들. 뭐 이런 지방에서는 예전부터 써졌던 거지만은 서구 사람들의 귀에는 신비스럽고 좀 신기하게 들리는 거야, 특이하게. 그다음에 리듬 보자면은 음, 그 지방의 언어와 관련된 리듬, 그러니까 낭송적인 어, 시를 읊는 듯한. 그다음에 뭐 4분의 3박자 이렇게 마디에 의해서 제한이 되지 않는 자유로운 5박이나 7박. 예를 들면은 무소르그스키의 전람회 그림 중 산책을 보면은 이렇게 5박과 6박이 교대로 나타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이런 기법을 쓰고요. 특히 자기 나라에 전해 내려오는 민화 이야기, 우리나라의 뭐 흥분을부전, 뭐 콩쥐팥쥐전, 그런 역사, 그리고 이런 것들을 반영하려면은 뭐 소나타나 교향곡보다는 이제 교향시 스토리가 있으니까 등 표제 음악이 효과적이었겠고, 그다음에 자기 나라 언어를 사용하려면은 성악 음악이 유리하겠죠. 또 오페라에서는 뭐 역사를 다루고 민속 춤이나 민속 의상 뭐 이런 것들 사용할 수 있으니까 이런 장르들을 선호하게 됩니다. 그래서 민족주의 음악의 흐름 중에서 러시아가 민족주의 음악을 대표하게 돼요. 배경을 잠깐 살짝 이야기하자면은 이 러시아가 엄청나게 큰 땅덩어리를 갖고 있죠. 네, 슬라브 민족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나름의 이제 그러니까 큰 전통적인 문화를 간직해 왔어요. 그리고 여기 모스크바 유명한 러시아 정교 성당인데 어, 이렇듯 볼가강 유역에서 오랜 역사를 자랑하는 수도였는데 18세기에 피오르트 대제라는 나름 대단한 혁신적 황제가 나타나요. 그러면서 이 러시아의 농노제도, 그러니까 서유럽과는 달리 이제 약간 뒤떨어진 사회 구조였죠. 농업 이런 거로 이루어진 러시아 사회를 서구적인 개혁적 사회로 바꾸자. 그러면서 수도를 여기 페테르부르크로 이제 옮깁니다. 여기는 뭐가 특징이냐면은 배가 드나드는 항구 그리고 운하를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서구의 문명을 받아들이기 쉽죠. 조금 더. 그래서 이제 톨스토이의 전쟁과 평화 소설을 보면은 상류층 귀족들은 러시아어를 안 쓰고 프랑스어를 일상어로 써요. 그런 모습을 봐요. 그래서 19세기 러시아 지식인들 사이에서는 이제 모스크바를 중심으로 한 고유한 문화를 지키자는 민족주의파와 유럽의 새로운 문화를 받아들이자는 서구파 사람들 간의 뭐 대립이 있었겠죠. 그래서 19세기 말에 이 민족주의 파들이 활약을 하게 돼요. 나타나게 돼요. 그래서 음악적으로는 글린카라는 사람이 민족주의 음악의 개척자로 유명하죠. 어, 유명한 곡으로 뭐 루슬란과 류드밀라라는 이제 오페라가 있는데 그것은 뭐 러시아적 줄거리 오페라 뭐 예를 들자면 호동왕자의 낭랑공주 이런 거겠죠. 소재로 민요와 민속 음계를 사용했어요. 그 제자에 해당되는 러시아 5인조 유명하죠. 러시아 5인조는 민족주의 음악의 대명사로 알려져 있죠. 이 5 작곡가 발라키레프, 보로딘, 큐이, 무소르그스키, 림스키-코르사코프 각자 음악적 성향은 달라요. 근데 그 민족주의적 경향을 이끌었다는 공통점을 갖고 있어요. 이들은 주로 프로그램 음악, 교향시, 그리고 그다음에 오페라를 많이 작곡했어요. 민속 요소를 넣기 이제 편리했으니까. 특이한 점은 이제 발라키레프를 제외하고는 전업 작곡가가 아닌 나름 잘 나가는 직업을 갖고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오히려 그런 점, 작곡 교육을 체계적으로 받지 않은 점이 러시아의 독특한 음악 어법을 그대로 살리게 했다라고 볼 수도 있어요. 어,
이 5인조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가장 러시아적인 사람이 무소르그스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무소르그스키의 특히 오페라 보리스 고두노프의 한 장면을 통해서 이 러시아적인 면이 무엇인가, 어떤 요소를 썼는가를 한번 살펴보죠. 무소르그스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는 음표에 말하는 거, 이야기하는 것을 직접 표현하고 싶다. 나는 진실을 원한다. 바로 사실주의, 리얼리즘이죠. 그러니까 현실을 낭만적으로 각색하기보다는, 보통 오페라들이 그렇죠. 근데 있는 그대로 사실주의. 그다음에 음표에 말을 표현하니까 박자나 음계에 맞추기보다는 있는 그대로 표현하니까 바로 이게 민족주의적 음악의 모습을 잘 설명하는 발언이라고 보입니다. 교재 203페이지에 보니까 오페라 보리스 고두노프를 통해서 러시아 민족주의 음악의 진수, 에센스를 알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페라 보리스 고두노프는 러시아 민족주의 작가로 아주 존경을 받고 있는 작가예요. 알렉산더 푸시킨의 역사극을 대본으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 내용을 보면 합법적인 왕위 계승자인 어린 조카 드미트리를 살해하고 왕위에 오른 고두노프가 자신이 그 드미트리라는 이름을 갖고 이제 등장한 인물이 반란을 일으키자 죄책감에 시달리다 끝내 죽게 된다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러시아 민족주의 작가 푸시킨의 극시를 바탕으로 한 점, 그리고 러시아의 역사적 비극을 소재로 한 점, 이런 점에서 민족주의적 접근법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형식적으로는 프랑스 그랑 오페라, 이제 동영상을 보면 알겠지만 아주 화려하고 장엄한 대관식 장면인데요. 대규모 군중이 나오고 역사적 사건을 소재로 한다는 점에서 프랑스 그랑 오페라의 옷을 빌려 있고요. 근데 음악적 내용은 민속 음악 재료를 쓰는데 요 민속적인 요소를 2장 프롤로그, 2장 도입부를 통해 한번 봅시다. 동영상을 보기 전에 교재 204페이지에 보니까 그 악보는 프롤로그 1장 도입부고 우리는 2장을 이제 보니까 그 악보는 무시하고 우선 2장을 처음 시작할 때 엄청난 교회 종소리, 이제 황제 즉위식 장면이거든요. 그러니까 축하하는 그런 교회 종소리가 막 나타나고요. 그와 함께 종소리와 함께 독창적인 화성, 증사도 음정과 장칠도 화음의 병렬 계속해서 나온다는 거죠. 해결되지 않고. 이렇게 나타나요. 이렇게 연속적인 불어파음으로서 해결이 된다. 은지하는 화성적 역할이 아니고 단순히 독특한 음향의 역할을 하는 이런 점은 조성을 무시하는 모습으로 비춰지게 됩니다. 서구 작곡가들한테. 그래서 드뷔시한테도 영향을 주게 되고요. 결국 이제 조성 파괴의 단초가 되죠. 그 다음에 새로 즉위한 황제를 찬양하는 슬라브족 민요 슬라바가 나오고요. 이렇게 러시아어로 노래를 하거든요. 그 다음에 러시아어로 레치타티브가 나와요. 이제 러시아어로, 당시로서는 뭐 이태리어, 독일어가 아닌
언어로 이렇게 계속이 되니까 충격적이죠. 이제 2장 프롤로그 첫 장면 시작 부분을 즉 황제 즉위식 장면을 조금 보겠어요. 네, 우리가 이렇게 보리스 고두노프의 한 장면을 봤는데 그 밖에도 우리가 조금 아까 살펴봤던 것처럼 전람회의 그림 쪽 산책을 보면은 이렇게 4분의 5박자와 4분의 6박자가 연속적으로 나온다든지, 그러니까 이 4분의 7박자 이런 거는 특별히 내가 좀 변형해서 써야겠다가 아니고 러시아 민요에서, 우리나라도 그렇죠, 박자를 기본으로 작곡한 게 아니고 자연스럽게 언어,
어떤 문장에 맞춰서 노래를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민족적인 요소를 서구 음악에 심게 되는 거나 마찬가지죠. 네, 208페이지에 보면 보헤미아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보헤미아는 체코 공화국 중에서 요쪽 이 지방을 얘기해요. 보헤미아 하면은 역사적으로 중세에는 아주 강대한 제국을 가졌어요. 그런데 독일과 러시아의 침공을 계속 받아요. 그러면서도 자기 나라의 민족 언어와 요소를 간직하는데요. 이런 면에서 우리나라와 비슷한 역사와 감성을 갖고 있어요. 여기서 이 보헤미아 출신 사람들이 조국을 떠나서 어려우니까 유럽을 떠돌아다니면서 자유로운 삶을 구가하는데 집시도 일종이고 이제 보헤미아 스타일 이렇게 얘기하죠. 이 보헤미아 라보엠도 보헤미아 사람들 이야기했는데 꼭 보헤미아 출신이 아니고 이 보헤미아 사람들이 내포하는 자유로운 영혼을 지닌 가난한 떠돌이 예술가들 얘기하죠. 그러니까 그런 아픈 역사를 지니고 있는데, 그래서 프라하에 가보면은 뭐 관광하다 하는 것도 좋지만 곳곳에 이런 역사, 독일과 러시아 후에는 이제 20세기인 소련으로 되죠. 그러한 외세에 저항하는 장소들이 곳곳에 남아 있어요. 그래서 이제 19세기로 다시 넘어가자면 19세기의 스메타나는 오페라, 팔려간 신부, 유명한데 이 체코어 대본에 의한 체코어의 오페라, 그러니까 민족적인 오페라라고 볼 수가 있고요. 교향시 나의 조국도 유명하죠. 체코의 유명한 전설 그리고 인물들을 소재로 한 6곡의 교향시 모음곡이에요. 거의 1시간에 걸리는데 그중에서 몰다우 강이 이제 우리나라의 한강 같은 거죠. 도도히 흐르면서 체코의 자연을 그리고 전원 마을의 민속풍의 충곡, 민속 리듬 이런 것들 마음껏 쓰고 있고요. 드보르작은 역시 슬라브 무곡 같은 곡도 썼지만은 후에 이제 말년에 미국으로 건너가는데 거기서 아메리칸 인디언의 소수민족의 음악을 또 이용을 해요. 신세계 교향곡의 예가 209페이지 남아 있지만은 210페이지의 그 악보가 이거죠. 잘 알려진 응원가이죠. 그런데 이런 것. 이런 것들이 아메리칸 인디언의 독특한 음계를 이제 반영했다고 그러고요. 야나책이 20세기의 작곡가이고 그 밖에 뭐 우리가 스칸디나비아의 역사는 잘 모르지만은 이 그림을 보니까 19세기 중반에도 스웨덴이 이 노르웨이와 핀란드를 지배하고 있었네요. 우리는 뭐 이 북구 삼국을 아주 잘 사는 나라 그리고 디자인의 나라 이렇게 알고 있는데 이런 또 역사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잘 알려진 그리그의 페르긴트 모음곡 같은 경우에는 노르웨이에 전해져 내려오는 이야기를 주제로 한 교향시 모음곡. 핀란드의 국민 작곡가이죠. 시벨리우스는 핀란디아의 선율은 국민 정서를 대변하는 선율이라고 그러는데 거의 핀란드에서 애국가 같은 국가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죠. 그 밖에도 이제 영국이 또 전면에 나타나고 미국이 등장하죠. 특히 아프리카에서 건너온 노예들의 음악에서 비롯된 렉타임은 유럽에 영향을 주고 또 후에 블루스와 결합해서 재즈의 형태로 20세기 음악에 지대한 영향을 주게 되죠. 또 스페인의 독특한 리듬과 선율, 이런 플라멘코. 이렇게 민족주의 음악은 기존의 서유럽 중심의 서양 음악에
선율, 리듬, 음향, 소재 등에서 다채로운 새로운 요소들을 이제 소개한 역할을 하죠. 이런 새로운 요소들이 결국 20세기 음악의 또 새로운 소재들이 됩니다.